프로파일러의 시점에서 사건을 깊고 넓게 들여다봅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대표 수강생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컬 덕원 씨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업 현재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아이키 검색하시면 저희 수업 장면도 보실 수 있고 댓글로 직접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자 참여도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번호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댓글로 의견 보내주세요. 네, 프로파일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오늘 만나볼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의 사건은 얼마 전에 서울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먼저 준비된 내용을 들어보시죠. 30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 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아들은 스스로 119에 신고했는데 경찰 조사에선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119에 전화해 자신이 가족들을 죽였다고 신고했습니다. 소방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이미 숨진 뒤였고 현장에 있던 둘째 아들은 집 안에서 체포됐습니다. 아들은 경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인정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가족 3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던 너무나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네, 그리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네. 좀 궁금했던 것이 제가 이때까지 강력 사건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 사람이 좀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던 반면에 이 경우는 정말 이게 정신질환에 의한 것일까에 네. 대한 궁금증이 크게 들었거든요. 예. 지금 사건 관련해서 조금씩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표디께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사건 내용부터 차분하게 정리하고 하나하나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지난 2월 10일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30대 A씨는 이날 오전 집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뒤 119에 직접 전화해 3명을 죽였다고 신고했고요. 네. 또한 신고하면서 자신도 다쳤다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체포되자마자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예. 경찰의 확인 결과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A씨는 입양된 양자라 차별을 받아 불만이었다. 가족 3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네. 그런데 DNA 검사 결과 친자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며칠 전 마트에서 직접 흉기를 사서 범죄를 준비했고요. 네. 현재 경찰은 A씨가 피해 망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범행 동기를 계속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고요. 네, 이 사건에서 프로파일러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정신질환입니다.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정말 범죄의 원인이 됐다고 보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바로 그 부분 때문이죠. 네. 여러 사건들이 그동안 있었죠. 안인득 사건, 네. 강서구 PC방 김성수 사건, 강남역 살인 사건. 그 중에서 특히 조현병 때문에 네. 그 안인득이나 강남역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감형을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많이 안 알려져서 그렇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이런 위해를 끼친 사건 무척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정신질환 때문이냐 온전히 아니면 정신질환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혹은 네. 이런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네. 좀 깊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무래도 초점을 정신질환과 범죄에 두고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제가 궁금한 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경찰이 이 사건을 피해 망상에 따른 범죄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앞으로도 범행 동기는 더 추적하겠지만 표디께서도 정말 이 범죄가 피해 망상에 따른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우선은 살인 사건의 동기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과거에 유사한 범죄였지만 박한상 사건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재산을 살해를 해서 부모님을 살해해서 바로 자기가 유산을 상속받는 형태로 탈취하려는 방식으로 그 이후로 살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과천에서 발생했던 역시 부모 살해 사건 명문대생이었죠. 같은 경우는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당했던 네. 학대라든지 또는 모욕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복성 네. 이런 살인이었고요. 그런 동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 숨어 있는 동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자신이 양자라고 잘못 오인하고 있었고 DNA 검사 결과 친자임이 확인됐고요. 네. 그다음에 부모와 형이 자기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전력 등을 감안을 해보면 아무래도 실제하지 않는 자신이 차별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했다라는 그러한 망상성 어떤 편집성 망상이라고 하죠. 그런 그 피해 망상 네. 이런 부분들이 범행의 동기였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추정이 됩니다. 아, 네. 병원 진료 기록을 보면 정신질환이 실제로 있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도 좀 궁금했던 것이 보통 이제 이런저런 핑계들을 댈 때 네. 좀 그럴 듯해 보이는 핑계를 대는 데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정신질환이 핵심 요소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정신질환이 범죄의 원인이 되느냐 이건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통계적으로 보자면 일반인 중에 강력범죄를 네. 저지를 비율 그리고 정신질환자 중에 강력범죄를 저지를 비율 네.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일반인 중에 강력범죄자의 비율이 더 높기도 하고요. 네. 국가마다도 좀 차이가 있고요.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잘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나죠. 네. 이건 정신질환자에게 만약에 정신질환도 여러 가지 유형과 종류가 있거든요. 네.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네. 전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자기만 힘들고 괴로운 이러한 정신질환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정신질환 때문에 강력범죄 저질렀다는 말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정신질환이 없었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특히 피해자분들이 이러한 범행을 유발할 만한 네. 그러한 동기적인 행동을 하셨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신질환적 요소가 없었더라면 이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이 가능한 거죠. 이게 뭐 책임을 묻는다거나 네. 이런 면에서 따질 것이 아니라 왜 네. 생겼는가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이시군요. 점이죠. 바로 그 지점이라서 최근에 이제 여러 정신과 의사들의 인터뷰를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실 거의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이 사건도 우울증을 일단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네. 또는 조현병이라든지 일단은 정신질환들 중에서 본인의 다른 요소, 성격적 요소라든지 공격성이나 분노라든지 이런 네. 요소와 결합을 해서 혹은 약물을 복용하다가 끊는 금단 증상이라든지 네. 이런 요소로 인해서 위험성이 확인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에 이제 상담을 하고 입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권고를 받은 뒤에 가족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입원을 시킨다는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렇겠네요. 혹시라도 또 정신질환자로 기록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취업이나 결혼 등의 지장을 초래하게 될까 봐 주저하시고 그러다가 결국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예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런 사건을 막을 것이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덕원 씨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떤 편견이 보통 있으니까 네. 오히려 더 치료를 하거나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군요.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또 이제 아까 피해 망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A 씨가 나는 입양을 해서 차별을 받았다 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 친자였다고 해요. 네. 어떤 심리 상태에서 혹은 어떤 이유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흔히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배우자의 어떤 부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전혀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인데도 이것을 의심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우리 편집성 장애라고 하거든요. 편집성. 네. 예, 어느 한 가지에 좀 불합리하고 네. 비이성적으로 너무 몰두하는. 몰두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상상을 통해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의심이 의심을 또 이어지고 꼬리를 물고 네. 상대방의 반응 하나를 또 지나치게 해석을 하고 그 경우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네. 혹은 형제 간의 관계로 이렇게 대치시켜서 이해하시면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뭐 식사를 마련해 주시고 말 한마디를 건네시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에 대한 어떤 차별, 자기를 남에게 욕을 하고 혹은 형제가 있다면 형제와 자신을 차별하고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거 없는 오해가 자꾸 생기는 그런 병이 있군요. 그렇죠. 그 경우에 이제 피해자 가족들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저렇게 부인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나를 차별하네?라고 또 그렇게 의심 해석을 하게 되고요. 너무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죠. 네. 답이 없는 그런 문제죠. 이 부분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너무 힘들었겠지만 이런 것이 범죄가 돼서 범죄로 이제 생겨나서 네. 더 좀 안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범행 3일 전부터 예. 흉기를 마트에서 구입했다라는 정황을 봤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그렇다면 이게 계획적인 범죄로 봐야 되는 걸까요? 계획적인 범죄죠. 당연히 계획적인 범죄죠. 그리고 이제 아마도 피해 가족분들도 점차 위험성이 고조됨을 느끼셨을 거예요. 행동, 말. 폭력성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네. 혹은 그게 폭력성이 바로 발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눈빛에 있어서의 섬뜩함이라든지 표현에 있어서의 어떤 냉혹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과 조금씩 더 달라지고 조금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셨을 텐데 그 지점 언제쯤에 뭐 입원을 시도한다든지 전문가 상담을 한다든지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될까라고 고심하시는 그 시기를 놓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흘 전에 이 범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그 범인의 마음속에는 가족들에 대한 의심과 분노가 상당히 극한 정도로 차올라 있을 테고 이미 행동을 할 정도까지 이제 쌓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그전보다 조금 더 차가워지거나 조금 더 냉혹해지거나 조금 더 섬뜩해졌을 뿐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 3명을 연달아 살해하고 119에 전화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신고를 하고 예. 또 나 역시도 다쳤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어떤 심리나 어떤 과정에서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선 본인이 처해 있는 그런 가족이 자기를 차별하고 자기를 네. 미워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는 그 망상이 온 이제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행했던 그런 살인 행각 그것은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대단히 잘못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때 이미 뭐 죄책감 같은 것보다는 좀 다른 생각이 있었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뒤 행동은 자기는 그 뒤에 이 상황을 숨길 능력도 없고 네. 도주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고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신고를 해서 알리고 대신에 정당한 행위였다. 네. 나는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았고 차별받았고 견디지 못할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리면 네. 경찰이나 사법부도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런 가운데 범행을 하다가 자기에게 난 상처가 네. 부모님이나 형제가 돌아가신 것보다는 더 크게 느껴졌던 거죠. 나 다쳤어, 나 아파. 이건 아기의 그런 그렇네요. 상태로 퇴행한 이런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일시적인 흥분 상태가 가신 게 아니라 계속 그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보면 그동안에 경찰에 범죄 관련으로 신고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네. 3월에 가출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해요. 예. 실종 신고를 하신 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건 전에 이런 폭력성이나 이런 징후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쉽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이런 정신질환이 아니라 이상 성격 때문일 경우는 폭력성, 공격성이 간헐적으로 표출이 되거든요. 네. 다만 그것이 아주 심각하게 네. 어떤 중상해나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경우까지 언제 그렇게 이르게 될지는 예측 못하다 보니까 네. 그 문제 해결할 시점을 많이 놓치시는데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내면에서 일어난 자기만의 망상들을 외부에서는 잘 알지 못해요. 알 수 없군요. 그리고 그것을 간헐적으로 폭력으로 표출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안 보이고 있다가 한 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런 폭력적 행동의 전조야라고 일반인이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네. 정신질환이 있음을 아시게 된다면 꼭 부디 전문가에게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안 가도 되거든요. 일단은 가족이 상담을 먼저 하시고 증상과 상황을 설명해 주셔도 돼요. 네. 그 뒤에 전문의의 조언을 받으셔서 필요하다면 입원 조치까지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참 이 존속 살해라는 것이 참 너무나 큰 일인데 네. 이런 존속 살해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범행 동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앞서 네. 말씀드렸던 것들 그리고 가족 간의 친밀감이 오히려 분노로 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친밀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군요. 정신질환 문제는 특히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새로운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프로파일러 수업 지금까지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